안녕하세요. 다들 저마다의 힘든 얘기로 톡톡 사연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애청자. 이제 결혼한 지 6년 차 접어드는 3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숙제로 일기 쓰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제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직접 사연을 쓰는 날이 오네요.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다니고 있거든요. 수영을 다닌 지는 조금 됐는데 젊은 애가 벌써부터 별소리를 다 한다 싶으시겠지만 이제 몸이 딱 30대가 되고 나니까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수영을 가는데 거기 이제 40대, 50대 언니들이랑 별별 얘기를 다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댁이 어쨌네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어쨌네, 서로 누가 더 힘들게 살고 있나 대결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벽마다 사우나에서 성토대회가 열리거든요. 제가 톡톡 사연을 처음 알게 된 것도 같이 수영하는 언니들 덕분이었어요. 한 언니가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진짜 세상에 기가 막힌 놈들이 이렇게 많다고, 우리 시댁은 양반이다 양반이야 하면서 소개시켜준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다들 이 채널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는지 그것도 문득 궁금해지네요.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저 혼자 마음속으로 나름대로 순위를 매기기까지 했어요. 이런 미친 시댁을 이길 사연은 없다. 이번 사연이 조금 더 묵직하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이요. 여기 올라와 있는 그 어떤 사연이랑 비교를 해봐도 뒷목 잡고 쓰러질 정도의 기가 막힌 거예요. 같이 수영을 하는 언니들한테 사우나에서 내가 사실 요즘에 이래가지고 운동을 못 나왔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너 그거 톡톡 사연에 당장 제보해보라고. 거기 올라가는 어지간한 사연보다 더 기가 찬다고. 나가면 네가 1등이다 1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얘기를 전하는 게 많이 서툴다고 할 수 있어도 같은 애청자의 입장에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구구절절 말이 길었네요. 저는 그러면 명언으로 한번 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일본의 우찌무라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라고요.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무리 철학을 전공했다지만 오래된 철학가들의 말이 이해나 가겠어요. 그냥 시험에 나오나 보다 그러려니 하고 말았었는데 제가 시집을 가고 주기 위한 가정을 이루어보고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들을 만나보니까 아, 그때 이 철학자가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했구나.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대학교에서 4년 내내 등록금을 받아가면서 배웠던 지식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살면서 배우는 게 인생이라는 말에 아주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철학이 아주 배고픈 학문이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그런 배고픈 학문을 가장 공부하고 싶은 학문으로 꼽아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것에는 저희 아버지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검 중수부라는 글자요. 한때는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이렇게 네 사람을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빅4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곳이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대한민국 검사로 지내시다가 2013년도에 대검 중수부에 현판을 내리면서 검사직에서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수부에 파견되었던 아버지를 포함한 검사들, 수사관들이 다른 부서에 추가적으로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이 정도 했으면 오래 했다면서 본인도 이제 쉬어갈 때가 된 것 같다며 자진해서 자리에서 물러나셨죠.
그 뒤에 검찰 조직이 몇 번이나 개편되면서 몸살을 앓았던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그 선택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일하셨던 동료분들 역시 아버지가 현직에 계실 때 이루셨던 많은 공적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덕분에 퇴직을 하고 나서도 자문을 구하러 찾아오는 등 자리에서는 내려왔지만 누구보다도 높게 올라가신 그런 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잠깐 아버지 자랑을 좀 하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조카한테 넌 검사라는 직업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물어보니까 뒷돈이래요. 검사들은 뒷돈 받고 판사한테 로비하고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듣고 조그맣게 못하는 소리가 없다면서 딱밤이라도 한 대 세 개 놓으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리시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애한테도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정말 잘못 살아왔던 거 아니냐고요. 혼낼 게 아니라 반성해야 한다고요. 어린 시절의 몇몇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저희 아버지는 다른 검사와는 조금 차별화된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긴 해요. 우승열패란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친구분들, 그러니까 다른 검사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집에 놀러 오시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요. 세상은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적자 생존, 우승 열패의 세상이라고요. 술에 취한 다른 검사분들이 조그만 저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는 자식 교육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큰 호통을 치시고 이런 소리를 들을 가치도 없다면서 제 귀를 막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아버지는 남들과 다르게 돈, 명예, 그런 세속적인 것을 쫓는 분이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가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쥐뿔 돈도 안 되고 취업길도 꽉 막혀 있는 철학가에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우리 딸이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바라보려는 공부를 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한 말씀만 하시고 극구 반대하시던 어머니까지 설득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였죠.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분이셨죠. 저에게는 그런 든든한 태상 같은 아버지가 퇴직 후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래서 제 충격은 더 컸어요. 술은 일주일에 한 번 입에 드실까 말까, 담배도 피우지 않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얼마 전부터 계속 이유 모를 두통 때문에 잠을 설치시긴 했지만 가족들 모두가 퇴직 이후에 오히려 신경 쓰일 일이 더욱 많아지셔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타이레놀을 좀 드셔보셔라 그런 조언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두통을 호소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당장 병원으로 와보라는 어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대뇌동맥류랍니다. 그거 아세요? 대뇌동맥류는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린다는 거요. 15% 정도는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터지고 난 이후에는 생존율을 50%로 줄어드는 무시무시한 병이랍니다. 이게 무슨 천운인지 몰라도 저희 아버지는 머릿속에 있는 시한폭탄을 생각보다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아버지의 첫 번째 뇌 수술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너 선이라도 얼른 봐. 아버지가 이러다가 너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고 갈까봐 무섭다. 만나는 사람 따로 없니? 아버지가 평생 소원이 너 결혼식 때 손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엄마도 이제 가슴 떨려서 어떻게 마음 놓고 살겠냐고. 결혼식은커녕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겁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아버지 코 밑에다가 손대본다 내가. 제 결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이유로 추진됐어요. 철학과를 졸업하고 지방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러다간 제 결혼식도 못 보고 눈을 감으면 어떡하냐는 어머니의 걱정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자 수입 쥐꼬리만한 거 알고 계시죠? 그 벌이로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시집을 가나.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봐도 10년 안에는 어렵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놓았던 상태인데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친구들한테 소개팅이 들어와도 절대 소개팅 안 받는다.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돌변해서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당장이라도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내일 모레든 다음 주 주말이든 시간 비는 날 잡아서 식장 들어갈 테니까 소개만 해달라고요. 이렇게 효심이 깊을 수가 없죠. 아버지 생각해서 더 늦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소개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친구들을 잘 사귀어 놓은 덕분인지 소개팅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는데 어째 하나같이 영 마음에 안 드는 상대들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효심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남편감 고르기라지만 어느 정도 예선 통과는 해야 본선 진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딱 제 마음에 드는데 성격이 별로고 또 얼굴도 성격도 괜찮다 싶으면 소개팅 중간에 엄마 전화를 받고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지독한 마마보이가 나오질 않나. 이거 소개팅으로 결혼한 사람들을 절대 얕잡아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힘든 예선을 거쳐서 한 결혼이구나. 혼자서 속으로 엄청나게 감탄을 했다니까요. 남편은 그런 소개팅 끝자락에서 나온 제 눈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잇따른 소개팅 실패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고 눈을 반짝이면서 나온 남편도 여태 나왔던 그저 그런 사람들일 거다. 이미 그렇게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소개팅 내내 얼마나 성의 없는 태도로 임했겠어요. 지금 제가 그때 제 모습을 돌이켜서 생각해봐도 재수없을 정도인데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 제 모습이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남편도 참 무던한 성격이다 싶죠. 제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대뜸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 대사를 저도 다시 떠올리면 제 입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을 정도인데 남편한테 그랬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병수발 들어달라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더 아프시기 전에 제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각 없으신 분이면 정중하게 여기서 시간 뺏지 말고 서로 갈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데이트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대가 대뜸 저렇게 난 결혼할 남자 아니면 안 만날란다. 으름장을 놓으니 원래 같았으면 남편도 재수 옴붙었다 생각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주선자한테 대판 욕이나 하고 엎어졌어야 할 소개팅 자리인데 남편 취향이 하필이면 특이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 시간 뺏지 말자 당차게 말하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나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사귀는 것으로 하고 결혼식장은 본인이 알아보면 되는 거냐면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친구들이 저한테 못난 놈 소개시켜 줬겠어요. 남편은 그 당시에 이제 막 크고 있는 회사를 차린 어엿한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야를 워낙 잘 모르고 살아서 모르지만 그 자리를 주선해준 친구는 너 어디 결혼정보 업체를 가더라도 네 스펙으로 이런 남자 절대 못 만난다. 아주 입에 모터를 달고 있는 것 마냥 자랑을 할 정도였어요. 저도 처음엔 사장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사장이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에 1차적으로 놀랐고 그런 지위나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부처럼 돈 자랑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 올곧다는 것에 2차적으로 놀랐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는 어쩌다 나간 소개팅에서 우연히 1등 신랑감이 얻어 걸린 그야말로 행운에 행운이 겹친 최고의 경우였던 거죠. 그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남편을 선택한 것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남편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아버지가 계신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점수를 따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한 지 5개월 만에 아주 빠른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애를 너무 오래 하고 결혼을 해도 안 좋다고요. 신혼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신혼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부부 생활만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라고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결혼으로 뛰어든 느낌이었죠. 뭐 남편이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급하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남편이 괜찮은 사람인지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러느라 남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결혼한 거,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라고 해봤자 뭐 가정 환경, 경제적 환경이야 이제 막 크는 회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괜찮은 상태였고,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신혼 초까지 가장 당황했던 건 남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어머님 혼자서 두 아들을 오랫동안 혼자 힘으로 키워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셨던 어머님이 일을 하시면서 두 아들을 살뜰하게 돌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크셨겠어요. 그래서 두 형제는 어머님이 일을 나가시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라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결국 그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빚을 떠안고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가는 본인의 어머니를 보면서 남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가정을 지킬 수 없구나. 난 최소한 돈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결심해서 처음에는 본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발레, 수영, 승마까지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는 거 가릴 거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실컷 해보면서 자란 저와 그런 사교육 하나 없이도 번듯하게 자라서 어엿한 회사의 사장님까지 하고 있는 남편을 가끔씩 두고 비교해보면 우리 집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건 아닐까. 괜시리 부모님한테 미안해지는 날이 올 정도로 남편은 그렇게 번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번듯한 저희 남편과 달리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남편을 보고 제가 예상할 수 있었던 평범한 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일이 있어 제대로 얼굴 한 번을 보지 못했는데 결혼식 당일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수 씨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라면서요? 대검 중수부 출신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뒤로 모아둔 돈이 꽤 되겠어요. 어쩐지 재수 씨 볼 때 그 졸부들이 가질 수 없는 귀티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백화점 가서 옷이라도 살 때 우리 집사람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우리가 한 번도 금수저들이랑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먹고 뭘 걸치고 사나 궁금해서요. 아니 왜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주버님이 입버릇처럼 하면서 사람을 열받게 하는 화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식탁하게 앉아서는 저희의 가족들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는 것도 못 느끼는지 한참을 그렇게 더 눈치 없이 나불거리셨고, 결국 보다 못한 저희 남편이 형님 술을 좀 과하게 드신 것 같은데 이만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자리에서 아주버님을 끌어내서 상황이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 현명한 시어머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지더라고요. 애초에 직장을 두 군데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부녀가 되고 나서야 친구들의 그 뜻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여튼 그런 아주버님이 식구로 있더라도 볼 날이 얼마나 된다고. 그냥 못난 놈 보이면 눈 감고 살면 그만이겠지만 그게 또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어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아주버님과 형님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늘 욕심이 많던 아주버님은 이런저런 사업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 건드려보고는 결국 마지막 사업을 대차게 말아먹으시고 저희 남편한테 SOS를 청했습니다. 아주버님 하나 믿고 직장까지 관두고 일을 같이 하던 형수님은 무슨 덤처럼 따라오게 됐죠. 전 아무리 가족이라도 동업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남편을 설득했어요. 내가 회사를 형님이랑 나눠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잠깐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자리 하나 내주자는 건데 설마 무슨 큰일이 있게 하겠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꺼렸다고 하면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지만 제가 그렇게 두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는 걸 반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남편이 없을 때마다 남편 혼자 힘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를 툭 하면 본인이 도와서 한 것 마냥 얘기를 하는 아주버님을 볼 때마다 정말로 회사의 자리까지 만들어주면 남편 이름 팔아 큰일을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제가 기자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소식 하나만큼은 제일 빠른 사람 중 하나고, 특히 지역에 있는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선배나 후배 기자들을 통해서도 듣게 되다 보니까 어쩔 땐 듣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입 싹 닫고 있던 선배들이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 말고 남편 형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요. 저 역시도 아주버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서 선배를 붙잡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뭐 제가 모르고 사고라도 친 게 있으시냐 캐물었죠. 그 집 유명하잖아. 그 형이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손만 댔다 하면 말아먹는 걸로 유명했대. 사실 그 회사 투자받는 규모가 꽤 컸었는데 중간에 형이 사고 쳐서 날아간 돈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아직 상장도 못한 회사인데 그렇게 돈 때문에 사고 났다는 얘기 돌리면 내가 투자자라도 손 떼지. 그래서 이전에 한 회사 있다가 쫓겨났다고. 난 그렇게 들었는데. 남편한테도 못 들었던 얘기였죠. 아주버님이랑 형수님이 원래 회사에 있다가 회사 돈 관련해서 크게 사고를 치고 쫓겨났다고요. 그럼 남편은 저한테 그런 과거 얘기도 밝히지 않고 그런 시한폭탄 같은 형님을 다시 본인의 회사에 들이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게 먼저겠지만 만약 선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데서 기자정신 발휘해서 남편과 아주버님, 형수님이 있었던 과거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죠.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냥 투자금을 중간에서 횡령한 정도의 수준이면 그래도 당시에 많이 어렵게 살았던 아주버님이 순간적으로 큰 돈을 보고 욕심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막상 사건을 까놓고 보니까 아주버님이 그동안 대표 행세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 남편 회사 명함인데 대표라는 직함 아래 아주버님의 이름이 버젓이 쓰여 있는 명함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남편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투자자들한테 본인이 대표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본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중간에서 투자금을 가로챘던 겁니다. 만약 제 형제가 그랬다고 한다면 전 인연을 끊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런 형님을 용서하고 그냥 회사에서 자리를 뺏는 정도로만 해결을 했다는 사실이 제일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형님을 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시 불러오려고 하는 건지도 말입니다. 집에 가자마자 퇴근을 한 남편을 붙잡고 아주버님의 이름이 쓰여있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남편은 걸릴 게 걸렸구나 하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물어본 거지? 맞아. 당신 입장에서 진짜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래도 내가 형님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회사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 회사 처음 창립할 때부터 형님이 자기 돈 넣어가면서 투자했고, 나한테 어떻게 보면 창립 멤버나 다름없는 사람이거든. 물론 형님이 내 이름 팔아서 투자금 받고 다닌 건 다시 생각해도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나도 느끼지만, 형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회사 만드는데 본인이 제일 많이 노력했고 대표 직함 하나도 못 얻고 동생한테 쫓겨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엔 정말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어. 우리 형 한 번만 믿어주자. 믿긴 뭘 믿어요.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우리가 맨날 기계는 고쳤어도 사람은 절대 고쳤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데요? 남편은 대체 뭘 믿고 형님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건지 몰라도 다시 회사로 두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결국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한동안 집안에서 남편과 대화하지 않을 정도로 냉전 상태였는데 결국 고집을 굽히지 않는 남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두 사람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크게 반대했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 듣기라도 한 건지 두 사람은 회사에 복귀한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아와서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간을 보는 건지 들들 볶는 건지 하여튼 그때부터 부부가 쌍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내가 반대했다는 소식을 알고 찾아와서 억하심정을 풀려고 그러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 간을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편이 이름만 사장 직함을 달고 있지 아주버님과 형수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취재가 없는 날이라 남편 회사에서 간식을 들고 찾아가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격려도 할 겸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같이 퇴근도 할 겸 그렇게 도넛을 몇 상자 들고 남편 회사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입구부터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지금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다짜고짜 제지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요. 약속하고 오신 거 아니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약속하신 거 아니시면 다음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회사에서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껏해야 사장 와이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다고 이것만 금방 자리에 올려두고 나오겠다고 하는데 직원이 여전히 난처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들어도 저희 형님 목소리로 직원을 혼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굴어? 니네 월급 주는 대표가 우리 남편 동생이야. 내가 여기 앉아서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네랑 똑같은 사람 같아 보이고 아주 만만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네 일이 뭔데 그럼? 상사가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부하 직원이 하는 일 아니야? 나한테 그건 내 일 아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있는 게 그게 네가 하는 일이야? 그래? 너 내가 여기서 네 뺨 안 날린 걸 다행으로 생각해. 니네도 똑똑히 봐둬 알겠어? 앞으로 나한테 한 번만 더 대들거나 개기면 앞으로 이 회사 니네 자리 없을 거니까. 야, 너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나한테 반성문 한 장 써가지고 와. 알겠어?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어린 직원을 앞에 세워두고는 바깥까지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서류 뭉치로 책상을 쾅쾅 두드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거기다 회사에서 반성문이라니 기함을 할 얘기에 벙쪄 있는데 그 직원은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이 눈물을 꾹 참고 직원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빈 종이를 들고 털레털레 걸어가서 그제서야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젓고 지나다니는 직원 한 명을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모님 아니세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분인데 사모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진짜 저 두 분 다시 회사로 들어오고 나서 정말 죽을 맛이에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시정하겠다. 저 두 사람 그러지 못하게 본인이 제대로 주의 주겠다 하시는데 그것도 말뿐인 건지 며칠 지나면 또 전 난리라니까요. 저희 회사 일 때문에 동의서 작성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막내가 저 사람 성격 모르고 FM대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 하나 콕 집어넣고 괴롭히는데 저희도 괜히 도와줬다가 불똥 튈까봐 말도 못하겠고 미치겠어요. 저러다가 사람 하나 잡아야 끝날 것 같다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아주버님이랑 형수님이 회사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며칠 동안은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지 잠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아직 나이도 어린 막내를 저렇게 갈구는 이유가 자기를 못 알아봐서랍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바뀐 서식이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한 장씩 작성해야 되는데 형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냐, 네가 대신 작성해라 하시고 막내는 아무리 그래도 개인정보 적는 란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직접 작성하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막내가 다 똑같은 직원인데 왜 본인만 작성을 안 하시겠냐는 거냐. 그 얘기에 형님은 제대로 빈정이 상한 거고요. 내가 너랑 같은 직원인 줄 아냐? 내가 누군지나 알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게 대하는 거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다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내에게 폭언을 쏟아부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남편, 그러니까 사장이 자리만 비우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직원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휴게 공간에 반성문을 쓰라고 시키고 이제 막 회사 취업해서 관두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막내는 저렇게 울면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요즘 이런 일이 있으면 갑질로 신고해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그런 갑질을 저희 가족이 하는 회사에서 또 다른 가족이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화가 치밀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닮아서 정의감 하나는 투철한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직원 휴게실에서 아직도 울면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 막내 앞으로 다가가서 쓰고 있는 반성문을 낚아챘고 그 자리에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겨지는 소리에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이쪽 테이블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형님도 있었어요. 저는 울던 직원 앞에 잘게 찢은 종이를 내려놓고 한마디 했죠. 명함 받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기사는 기가 막히게 써서 이 근처에서 나 때문에 물먹은 사장님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남편 회사라서 봐주고 그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괴롭힘 당한 거 공론화 시키고 싶으면 거기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고 변호사 필요해도 연락해요. 우리 아빠가 검사거든요. 내가 또 법조계 쪽으로 인맥이 빵빵한 편이라서. 주연 씨? 주연 씨 맞죠? 부모님이 주연 씨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이런 취급이나 당하라고 곱게 키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들이받아요. 주연 씨 말대로 저 사람이나 주연 씨나 똑같은 여기 회사 직원이니까. 알겠어요? 제 명함을 받아들고 서럽게 우는 막내 직원에게 사장님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 다독이면서 퇴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있는 앞에서 쪽팔리게 할 수 없으니 형님에게 잠깐 탕비실에서 조용히 얘기하자 그렇게 따로 불러냈죠. 동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동서는 여기 회사 직원도 아니잖아? 회사 굴러가는 사정도 잘 모르면서 무작정 그렇게 막내 편만 들고 그러면 회사에서 내 이미지가 되게 이상해진다? 내가 어디 나만 생각해서 그래? 아니, 서방님이 이 회사 사장이잖아. 서방님 이미지 챙기자고 그러는 거지. 요즘 애들이 그렇게 위아래 구분도 못하고 날뛰니까 나는 회사에서 서열이 이렇게 생겼다. 좀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회사에서 서열이 어떤데요? 형님 말씀만 들어보고 형님 하시는 행동만 보면 저희 남편이 사장님이 아니라 아주버님이 사장님인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가짜 명함 파서 사장 행세하고 다니시는 버릇 못 고치신 거예요?
형님, 저희 남편 이미지 챙겨주시려고 하셨던 거면 직원들한테 최소한 막말은 하지 마셨어야죠. 제가 그 자리에서 반성문 안 찍고 형님한테 지금 한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 남편은 사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형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등신이고 그런 등신 허수아비처럼 앞세워서 회사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아주버님이랑 형님 욕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두 분 이미지 챙겨드렸으니까 저한테 고마워하셔야죠. 제가 앞뒤 안 가리고 쏘아붙이기 시작하자 형님 얼굴이 눈에 띄게 일그러지더라고요. 너무 쏙쏙 옳은 말만 골라서 하니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네요. 형님 논리대로 따지면 이 회사에서 형님보다 서열 높은 건 사장 와이프인 저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대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회사에서 사장 행세하고 있는 건 못 참겠다. 이제 간도라 하시면 짐 싸서 나가시겠네요? 아니요. 예시로 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라고 말씀드리려고 탕비실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그동안 두 분 어떻게 해왔는지 쭉 다 파봤거든요. 알고 계시죠? 저희 아버님 검사 출신이신 거. 결혼식 날 중수부 출신이면 연줄도 많고 뒷돈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비꼬셨잖아요. 조용히 짐 싸서 안 나가시면 검사 인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두 분 이전에 회사 계실 때부터 따로 해먹으신 게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가족이라고 감싸줄지 몰라도 저는 두 분 감싸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제서야 저희 형님은 동서가 뭘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한 것 같다면서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본인이랑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뭐 해먹은 적도 전혀 없고 지금도 뭐 해먹을 생각으로 들어온 거 절대 아닌데 동서가 그렇게 불편하면 우리도 동서 마음 불편하게 하면서 회사에 붙어 있을 생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만 들어보면 아주 제 생각을 끔찍하게 해서 스스로 짐 싸서 나가는 것 마냥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전 그것도 다 연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진짜 제가 한번 마음먹고 털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악행이 끝도 없이 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딱 한 달만 말미를 달라 뭐 월급 받은 거 정리도 해야 하고 짐 정리도 해야 하고 인수인계도 해야 해서 당장 내일은 짐 못 뺀다고 아주버님한테는 본인이 얘기할 테니까 한 달만 여유를 주면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과연 지켜졌을까요? 어림도 없죠. 밖에서 거래처를 만나고 돌아온 남편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소란을 직원한테 들었다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도리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장이란 사람이 대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가하게 거래처 직원이나 만나고 돌아다니냐고요. 남편도 제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손 놓고 기다려도 당신이 당신 스스로 가족들 끌어내는 꼴은 절대 못 볼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용기 내준 거다. 감사한 줄 알아라 얘기하니까 형님이랑 형수님이 정말 수긍하신 게 맞냐고 몇 번이나 되물어보더라고요. 한 달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 인수인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또 인수인계 한답시고 회사에서 뭐 빼갈지 모르니까 당신이 잘 좀 감시해. 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는 거야? 눈 뜨고 형님한테 회사 뺏기고 싶어서 작정이라도 한 거야? 정신 좀 차리자, 응?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 형님과 아주버님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날도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악의 축이었던 두 사람만 떠나면 아무 일도 없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친정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집에서 잘 계시던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뇌동맥류가 파열까지 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긴급 수술에 들어갔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이 끝나고 나면 살 수 있는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연달아 쏟아져 나왔죠.
거의 오열하다시피 아버지의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고 남편도 놀라서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거의 2시간을 넘게 수술실 앞을 지키고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에 다시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잘 마친 아버지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눈을 뜨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선 수술 후에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언제 다시 의식을 회복하게 되실 거다. 저도 그런 확신 있는 대답은 정확하게 해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술은 정말 잘 마무리됐습니다. 의사 멱살을 붙잡고 수술은 잘 됐는데 왜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하시는 거냐고 아무리 흔들면서 화를 내도 돌아오는 건 언제 회복될지 모르시니 우선적으로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는 얘기뿐이었죠. 거기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표정으론 눈을 감고 계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만 비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 저와 남편이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이 아버지만을 돌보고 있었던 그 급박한 시간 동안 저희 회사 일에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 악독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어요. 회사가 끝나고 나면 늘 아버지 곁에 붙어서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팔이며 손을 닦아주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불안한 얼굴로 자다가도 병실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남편을 붙들고 회사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추궁을 했죠. 그러자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진짜 회사를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형님이 내가 자리를 잠깐 비운 동안 또 내 직함을 훔쳐서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이사진을 교체한 것 같다고. 형님한테 돈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이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날치기로 교체 안건을 죄다 통과시켜서 이제 내가 회사에 돌아가더라도 대표이사로서 힘을 쓸 수 없을지도 몰라. 여보, 정말 미안해. 진작에 당신 말을 듣고 형님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결국 이 사단까지 냈어. 내가. 나도 지금 남아있는 경영진들이랑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돼주실 아버지마저 저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를 주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조차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라도 눈을 떠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답답함에 남편한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주먹으로 어깨를 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아주버님과 형수님은 제 걱정이 돼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면서 저희 아버지가 누워 계신 병원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형님은 새하얗고 커다란 안개꽃을 한 다발 들고 꼭 장례식장처럼 위아래로 새까만 복장을 입고 병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우, 동서. 내가 꽃집에 가서 하얀 국화꽃이 있으면 예쁘게 한 다발 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그 꽃집에 국화꽃이 똑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색깔이 비슷한 안개꽃으로 준비해봤어. 아버지 머리맡에 꽂아드려. 딱 보니까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장례식 당일에는 바빠서 시간 없을까 봐 미리 이렇게 갇혀 입고 온 거야. 마치 누워있는 저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기라도 할 것처럼 뻔뻔하게 아버지 머리맡에 안개꽃 다발을 내려드리고 저를 보면서 씩 웃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형님은 그동안 회사에서 저한테 당한 게 많이도 분하셨던 모양인지 화가 나서 새하얗게 질린 저를 내려다보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젠 네 빽이라고 하나 있는 아버지도 곧 사라지겠네? 그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알아? 동서, 너 이제 뒤졌다는 거야. 알아들어?
순간 팔을 번쩍 들어 제 얼굴 쪽을 향하는 것을 보고 눈을 꼭 감았는데 불호령 같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쩍 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 침대를 다시 쳐다봤는데 방금까지만 해도 눈을 감고 있던 아버지가 꼿꼿하게 침대에 앉아 화를 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뭐더라는 짓이야? 어디 감히 귀한 내 딸한테 손을 올려? 그 손 당장 안 치워? 이 더러운 것들아? 전 눈을 뜨신 아버지를 보고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아버지 품에 매달려 정말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렸고 저희 아버지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주버님과 형수님은 입만 쩍 벌리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자기들끼리 눈을 굴리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딴 인간들이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제가 등신입니다. 아버님, 제 회사 지키고 제 가족 지킬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지른 잘못, 저희 가족이 책임지고 죄값 치를 수 있게 아버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주버님 특유의 그 손을 흔들면서 자기가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혼자 실수한 거다. 본인이라도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편도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더 이상 듣기 싫다면서 제발 내 인생에서 꺼지어 달라고 형님의 멱살을 잡고 병실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맞기 직전에 저한테 소리 지르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자기도 모르게 내 딸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눈이 떠졌다고 하시면서 몸이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아버지가 누워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상세하게 따져 물으셨습니다. 저희 남편도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본인이 모자라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저를 고생시키게 됐다고 죄송하다며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얘기했죠. 제가 알고 있는 얘기도 있었고 제가 모르고 있는 두 사람의 악행도 있었고 분명한 건 용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이제 뒷일은 법의 심판에 맡기자면서 전화기를 찾으셨습니다. 날쌔, 내가 자네한테 집안일로 부탁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자네 칼 대신 빼서 좀 휘둘러보자 전화한 게 아니라 오래된 친구로서 부탁 하나만 하려고 전화했네. 이번에 제대로 털어줘야 할 기업이 있는데 우리 사위놈 기업이야. 사위놈은 다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썩어있는 가지들만 좀 쳐낼 수 있게 자네가 제대로 그림 한번 그려봐 줄 수 있겠나? 전화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현직 검사 시절로 계실 때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테니 회복에만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대표이사를 사칭해서 멋대로 이사진을 바꾼 건 물론이고 그동안 아주버님의 횡령에 가담했던 이사진들이 아버지의 친후분들이 빼들었던 검에 무 잘리듯 다 썰려 나갔습니다. 그것뿐만이게요. 제가 도와줬던 막내 기억하시죠? 형님이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시전하고 다닌 게 그 막내 한 사람뿐이 아니더라고요. 형님한테 당했던 말단 직원들이 모여서 고소장까지 제출하면서 저희 시댁이 완전히 묵사발이 났습니다.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던 시어머니는 맨 처음에는 그래도 형인데 네가 좀 구해주면 안 되겠니? 형을 저렇게 끄집어 내려야겠니? 울며 불며 난리도 아니셨죠. 저희 아버지 병문 안에 장례식 복장으로 하얀 안개꽃 다발을 하나를 안고 돌아왔다. 이 사람 자리 노리는 건 둘째치고 저희 집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상태니까 이번에 제대로 쳐내지 않으면 저 이혼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죠. 울고불고 하시던 시어머니도 눈물이 쏙 들어가서 받을 벌은 받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은 그러고 계십니다. 끝까지 아버지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못난 딸이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아버지 덕분에 또 한 번 인생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몇 번이나 더 아버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중입니다. 저희 남편의 등신 같은 행동도 이제 다 교정이 되고 치료가 된 상태니까요. 댓글로 욕이나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 올리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댓글을 볼 예정이라 이 사람도 사람들이 욕하는 거 듣고 뭔가 제대로 느끼고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마지막으로 저도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오늘 사연을 쓴 걸 잘 정리해 제가 일하고 있는 신문사에도 이 기가 막힌 뉴스를 제보할 생각입니다. 데스크에서 무사히 통과가 될진 모르겠지만 신문에서 이 사연을 목격하신다면 아, 그때 톡톡 사연에 그 모지리 같은 부부 얘기구나 하고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모자란 인간들이지만 앞으로도 많이 배워가며 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형량 결정이 되면 댓글로라도 짧게 후기 남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살다 보니 참 별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50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웬만한 일에는 이골이나 이제는 잘 놀라지도 않죠. 하지만 제 나이에 이만큼이나 황당하고 처음 겪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질 정도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여기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 머리 하나는 참 특출났어요. 다른 집에서 자식들 학원들 서너 개씩 보낼 때 우리 아들은 학원 한 곳만 보내도 스스로 열심히 해 전교권에 들어갔죠. 그러더니 생각보단 수월하게 서울 유명 대학에 턱 붙더군요. 하나뿐인 자식이 혼자 공부도 잘해 속썩이지 않고 대학도 좋은 곳에 입학했으니 앞으로도 쭉 신경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입학한 대학 정도면 졸업 후 취직도 원하는 곳으로 골라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아들이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로서는 큰 걱정 하나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도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해둬서 큰 걱정은 없었어요. 남편은 본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운이 있는지 꾸준히 잘 벌어서 제가 남편이 번 돈으로 땅도 사고 건물도 조금씩 사두면서 준비를 해뒀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한창 잘 벌 때는 아들 몫으로 집 한 채도 미리 사뒀죠. 그렇게 준비해두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부모 노릇은 딱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아들의 여자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지 약 석 달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친구 한 번 데려오지 않던 아들이 웬 여자와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 여자친구라며 인사를 시키고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나 얘랑 결혼하고 싶어. 오늘 이렇게 데려온 것도 결혼 허락 받으려고 데려온 거야.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데 길게 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허락해줄 거지?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아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굴 붉히며 말하는 아들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아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처음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하는 말이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라니요. 게다가 대학교 입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을 합니까? 아니 잠깐만. 너희 둘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만난 거니? 아니 그럼 둘 다 이제 막 대학 입학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결혼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만났다고 결혼을 하겠대.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은 어쩌려고 그래? 걱정 마세요. 대학교는 결혼하고도 다닐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 성인이잖아. 그 정도 앞가림은 다 할 수 있어. 걱정 마, 엄마.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복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제 아들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데려온 여자애도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둘 다 꼭 어딘가 고장난 것 같았어요.
저는 쓴소리가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최대한 부드럽게 여자애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네 부모님께 말씀드렸니? 네? 근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 수연이랑 결혼하려고요. 저 수연이 같은 남자 처음이에요. 아마 저랑 수연이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아휴, 일단 나도 생각 좀 해보마. 결혼이 작은 일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 돌아가고 나중에 또 얘기하자꾸나. 아들은 제가 결혼을 반대했다고 생각했는지 입이 삐죽 나온 채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돌아오자 소파에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수연아, 엄마는 네가 대학교 다니면서 여자친구 사귀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네 나이에 예쁘게 사랑하고 청춘을 즐기는 일이 뭐가 나쁘겠니? 그런데 결혼은 다른 문제야. 너 아직 대학생이다. 게다가 이제 막 입학한 애가 아니,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엄마, 난 그만큼 진심이야. 나도 운명을 느꼈다니까? 살면서 이런 기분 느낀 적 처음이라고. 나 진짜 결혼하고 싶어. 사람한테는 다 때라는 게 있어.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만약 정말로 너희 둘이 서로 운명의 상대라면 둘 다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알겠지? 엄마가 아예 반대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하라는 거지. 아, 싫어.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왜 나중으로 미뤄야 하는데?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혼하는 거 똑같잖아. 저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리 빠졌습니다. 하는 생각부터 행동까지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어요. 그리고 결혼한다 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 후 아들은 제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매일같이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예쁘게 사귀고 졸업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허락하지 않자 아들은 드라마 속 결혼 반대에 부딪힌 비련의 남자 주인공처럼 밤낮으로 징징대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때 되면 결혼을 허락해 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언제부터인가 그냥 둘이 콱 헤어졌으면 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붙은 불은 빨리 꺼진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알아서 헤어졌지 뭐예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더니 아들이 식탁에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진탕 마시면서 청승을 떨고 있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여자친구랑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수연아,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여자친구랑 무슨 문제라도 있니? 엄마, 우리 헤어졌어. 걔가 바람 피워서. 아들 말을 들어보니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같은 과 선배랑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이라고 할 땐 언제고 바람이 나다니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도 슬퍼하는 아들을 모른 척 할 수 있나요? 저는 아들에게 다음에는 그 애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 소동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가 싶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아들은 몇 번이나 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고 그때마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들이 데려온 여자들은 하나같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겉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때 가장 놀랐던 건 아들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애를 사귀었을 때였어요. 어린 나이에 남들처럼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술집에서 술 따르며 돈을 번다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귀다가 나중에 알게 돼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내가 걔한테 술집 안 나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걔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좀 이해해달래.
그리고 자기가 술집 나가는 게 싫으면 나보고 용돈을 달래. 용돈 주면 안 나가겠다고. 엄마, 나 어떡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아휴,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당장 헤어져야지. 그때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아들의 등을 때리고 말았어요. 아들은 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얼마 안 가 헤어지더라고요. 그쯤 되니 비로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생각보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걸요. 이대로 두면 평생을 가도 아들이 제대로 된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이 문제로 아들을 크게 혼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는지 모르겠다. 너 이 시간 이후부터 엄마가 보고 괜찮다고 허락한 여자랑만 결혼을 생각해. 알겠어? 그날 이후 아들은 제 말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에게 대여서 그런 건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여자친구랍시고 집으로 여자를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대학교 졸업 후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직하고 나서도 한동안 여자 소식이 없어서 이제는 아예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들에게 넌지시 요즘은 사귀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회사 신입이라서 일이 바빠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잘 가려가며 사귀겠지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못내 걱정이 좀 커질 때쯤 아들이 여자 한 명을 집에 데려온 게 아니겠어요? 물론 예전처럼 대뜸 데려온 건 아니었습니다. 데려오기 며칠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길 사실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 이번에는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집에 데려와도 돼? 아들 말에 허락이야 했지만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죠. 저와 남편은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제발 평범하고 정상적인 여자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 데려온 여자를 보고 저는 엄청나게 놀라고 말았어요. 제 걱정과 달리 아들이 집에 데려온 여자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수연 씨와 교제 중인 이예린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얼굴도 예쁘장하고 예의도 참 바르고 목소리까지 좋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전에 아들이 데려왔던 여자들과 분위기가 차분한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좀 자란다더니 아들의 사람 보는 눈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유,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랑 사귀고 있을 줄은 몰랐네. 그래, 둘이 어디서 만났니? 얼마나 사귄 거야? 우리 회사에서 자주 회식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어. 그때 식당에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 근데 그 많은 사람 사이에서 나랑 예린이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꼭 운명처럼 말이야. 그래서 내가 번호라도 물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린이가 먼저 나한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연락하다가 사귀기 시작했지. 이제 6개월째야. 네, 맞아요. 그날 그 식당에서 수연 씨가 제일 잘생기고 멋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호를 안 물어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확실히 결혼한답시고 다른 여자아이들을 데려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게다가 들어보니까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교수였고 본인 학력도 좋고 다니고 있다는 회사도 현재 아들이 다니는 회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정말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너무 좋은 조건의 여자였죠. 나야 예린 씨 같이 예쁘고 좋은 사람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준다면야 더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수연아, 너 예린이 부모님께 인사는 드렸니? 네, 물론이죠. 엄마, 예린이 부모님께서도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야 뭐 더 미룰 것도 없지. 그럼 바로 상견례 합시다.
예린 씨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양가 다 괜찮은 날짜에 맞춰서 하자고 말씀 좀 전해줘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우리 부부의 허락하에 매우 기뻐했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여자친구랑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이 결혼에 얼마를 보태주기로 했다느니 혼수는 얼마 정도를 해올 거라느니 점점 자세한 얘기를 전하곤 했죠. 그런데 예비 사돈 쪽에서 지원해준다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모르긴 몰라도 예비 사돈이 둘 다 교수라더니 돈을 아주 잘 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상견례의 날짜가 정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아들과 예비 며느리 사이에서 혼수며 예단이며 결혼 얘기가 오고 가긴 하는데 부모끼리 서로 만나자는 얘기는 영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상견례를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뭔가 이상했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성에 안 차서 연락이 없나 아니면 사업하는 집안이라 마음에 안 들어서 팩 놓는 건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수연아, 도대체 상견례는 언제쯤 할 수 있다니? 아 이게 지금 몇 달째야. 상견례 말 나오고 지금 한 달이 넘었어. 아니 예비 사돈 댁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아, 그게 엄마도 알다시피 예린이 부모님께서 교수시잖아. 근데 두 분 다 너무 바쁘셔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우시다네. 거의 쉴 틈이 없으신가 봐. 예린이 말 들어보니까 예린이가 어렸을 때도 두 분 다 너무 바쁘셔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밥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래.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아, 대학 교수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 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엄마, 예린이 부모님께서도 나랑 결혼하는 거 허락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상견례하고 결혼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별 수 있나요? 그 후 우리 부부는 다른 방법 없이 계속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겨우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이 다가올 때마다 예비 사돈 쪽에서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꾸만 상견례 날짜를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기어코 6개월, 자그만치 반년이 지나버렸죠. 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더 못 참겠다. 확실히 말해봐. 그쪽에서 상견례 하기 싫다니? 에이, 아니야, 엄마. 그냥 바쁘셔서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이미 결혼 허락도 다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걱정되세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니?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결혼 허락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상견례를 미뤄? 어떻게 상견례 말 나오고 반년이 넘도록 사람을 기다리게 하냐고. 바보 취급 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대학 교수식이나 된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 아니야, 엄마. 나도 계속 예린이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진짜 계속 바쁘셔서 어쩔 수가 없었대.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날짜 잡아서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네? 그럼 이번에 또 미뤄지면 엄마는 그냥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너도 예린이한테 말 잘해둬. 알겠어?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더니 예비사돈 쪽에서는 뜨끔했는지 드디어 상견례 날짜를 잡아 연락하더군요. 이렇게나 쉽게 잡을 수 있었다면 그냥 반년 전에 짬내서 상견례 했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무하게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꽁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에 나갔는데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 사돈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학생들 진로 상담에 논문까지 봐주고 해외에도 다녀오다 보니 너무 바빠서 자꾸만 날짜를 미루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아유, 예, 그러셨군요. 저희는 반년이나 미뤄져서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아닌가 싶어 신경이 참 많이 쓰였습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이렇게 번듯하고 잘생긴 사위를 누가 마다한답니까? 사부인께서 얼마나 아들을 잘 키우셨는지 전 보자마자 우리 아들 삼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직접 만나본 예비 사돈들은 말도 잘 통하고 친절한 데다 예의도 발랐어요. 그간 아들이 데려왔던 다른 여자들을 만나봤을 때 느낀 싸한 기분도 없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사돈들이 상견례를 미뤘던 게 정말 일이 바빠서 그랬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동안 괜히 의심하고 걱정했다 싶어 예비 사돈들에게 더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죠. 참 편안하고 기분 좋은 자리였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정말 만족스럽게 끝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됐습니다. 이후 자리를 파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아들과 몇 가지 더 상의하려고 했는데 상견례를 마치고 같이 나오던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뭐라 물어보려던 찰나 갑자기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나 잠깐만 예린이랑 할 말이 있어서 얘기 좀 하고 갈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먼저 차 타고 계세요. 금방 갈 테니까. 저는 그런 아들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저 예비 며느리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차 안에서 남편과 함께 예비 사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이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올 기미가 없어서 저는 아들을 찾으러 차에서 내렸어요. 상견례를 했던 식당 근처에 있겠거니 싶어 그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 옆 골목 구석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뭐에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저는 혹시 여자친구랑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서둘러 골목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골목 안쪽에서 여자친구랑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린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부모님도 아닌 사람을 진짜라고 데려올 수가 있어? 미안해, 수연 씨. 그렇지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걸. 그냥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면 안 돼? 수연 씨랑 나만 아는 비밀로 하고 넘어가자, 제발.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그때도 가짜 부모님 내세워서 진짜 부모님이라고 소개시켜 드릴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니야, 예린아.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도 아닌 사람을 데려오다니요. 거기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냉큼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가가니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깜짝 놀라 주춤거리더군요. 너희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자기 부모도 아닌 사람을 진짜 부모랍시고 데려왔다고? 아이 세아가 네가 대답 좀 해봐라. 방금 내가 들은 게 사실이니? 제가 호통을 치자 예비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왠지 모를 심각한 기분을 느꼈죠. 이대로 길거리에서 얘기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둘을 골목에서 끌고 나와 얼른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궁금한 게 많아 보였지만 저와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다 같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앉히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상견례에 모시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우를 부모님으로 섭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아니, 그럼 오늘 만난 분들은 진짜 사돈이 아니라 가짜였다는 거니? 아니, 너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네, 맞아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수연 씨처럼 잘 사는 집이랑 결혼하려면 저도 흠 없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흠이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안 시키겠어.
하지만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견례 날짜도 자꾸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이상한 여자만 데려와서는 결혼하겠다고 졸라댄 바람에 누구든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사람 됨됨이만 괜찮다면 집안이나 배경 또는 말 못할 사연이 있어도 상관없이 결혼시킬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딴소리 같은 얘기를 듣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저희 생각을 말한 적 없으니 예비 며느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럼 네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대학 교수라고 한 건 맞는 거니?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네,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뭐?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휴, 세상에. 그래, 직업 말하기 어려운 거야 있을 수 있지. 아니, 그런데 아무리 이혼 중이라고 해도 한 분 정도는 상견례에 나오실 수 있는 거 아니니? 그게 두 분 다 연락이 잘 안 돼서 모시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직업이 변변치 않은 게 밝혀지면 결혼을 물으실 것만 같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너무 수연 씨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 듣자 제 눈에는 예비 며느리의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부모가 이혼했다는 얘기도 거짓말인 건 아닐까 싶어 저는 아들에게 물어봤죠. 수연아, 너 다 알고 있었니? 그보다 그럼 너는 예린이의 진짜 부모님이랑 만나는 본 거야? 어, 딱 한 번 만나봤어. 예린이 아버님이랑. 그래? 그럼 그분은 어땠니? 일은 뭐 하시는 분이고? 제가 사돈의 직업에 관해 물어보자 갑자기 아들이 우물쭈물 말을 잘 못하더군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몇 번 더 아들을 채근하자 그제야 아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예린이네 어머니께서는 연락이 안 되셨고 아버님은 그때 막 교도소에서 출소하셔서 딱 한 번 만나본 거라 지금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 뭐, 뭐라고? 교도소?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예비사돈의 직업이야 상관없었습니다. 변변찮은 직업이면 또 어떤가요? 그렇다고 이렇게 딸아이를 잘 키운 분이라면 사돈 몇 개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도소라니. 제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자 옆에서 같이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얘기는 세아가 네 진짜 부모님과 얘기를 해야 할 듯 싶구나. 두 분 중 누구라도 괜찮으니 일단 계속 연락을 취해보고 연락이 닿으면 꼭 한번 뵙자고 말씀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은 아무래도 안 될 듯 싶구나. 남편의 말에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결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그날 밤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채로 얘기를 일단락 됐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저는 아들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우선 예비 사돈의 진짜 직업은 아는지, 그리고 왜 교도소에 들어가는지 말이죠. 어, 예린이 아버지가 길 가던 사람이랑 싸움이 났다가 크게 다치겠대. 근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결국 교도소에 들어간 거라고 들었어.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엄마. 어차피 예린이 어머님이랑 아버님 이혼하셔서 뵐 일도 없고, 예린이도 어려서부터 많이 맞고 살아서 자기 아버지한테 좋은 감정 하나도 없대. 좋은 감정 하나도 없는 거랑 네 결혼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니? 당연히 상관 있지. 그야 뵐 일이 없으니까 내가 예린이 아버님을 장인 어른으로 모실 일도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예린이도 나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 건데 뭐. 연락 한 번 안 하고 산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럼 예린이가 자기 아버지랑 절연이라도 하겠다고 한 거야? 어,
애초에 절연한 사이인데 내가 한 번은 만나 뵙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만나게 해준 것뿐이래.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있잖아. 나 예린이가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예린이 너무 불쌍해.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라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했는데 나보고 그런 사람인 것 같대.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나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예린이 말에 부합하는 사람이 돼서 예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 예린이랑 결혼하게 해줘. 허락해줄 거지? 저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세계의 사랑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 잔뜩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군요. 물론 예비 며느리의 어린 시절의 얘기를 들어보니 안타깝고 불쌍하긴 했어요. 그래도 거짓말은 용서가 잘 안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모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려고 하다니 신뢰가 다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가짜 부모를 세우려고 상견례 날짜를 그렇게나 미뤘던 것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상견례 날짜가 자꾸 미뤄진 게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영락없이 속은 거잖아요. 며칠을 생각해봐도 마음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의 정신없는 소리에 당장은 허락하기 어려우니 천천히 마음의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다음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하고 나가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없이 출근하더니 퇴근 후에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침이야 안 먹어도 회사에서 점심은 먹겠거니 싶어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런데 아들이 회사에 다니는 와중에도 끼니를 거르는 건지 나날이 얼굴이 수척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 예비 며느리가 매일같이 저녁마다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통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하고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니? 한 번 속였는데 두 번은 못 속일까? 내 마음이 돌아서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너도 마음 접고 우리 아들이랑 정리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 다시는 어머니 속이는 일 없을 거예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수연 씨를 향한 제 사랑을 걸고 맹세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엎드려 빌어대니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고 아들은 식음까지 전폐하니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예비사돈과 다시 한번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바깥사돈과 만나지 않기로 했고 어머니하고만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문제는 예비사돈과의 연락이었습니다. 상견례를 다시 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예비 며느리의 진짜 부모님이랑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나서 상견례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통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예비 며느리가 몇 날 며칠을 연락한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여기서도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여보세요? 네, 사부인. 아이고, 예린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아니, 근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한 내 딸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애가 부모까지 숨기고 결혼을 한다고 해요? 아들 하나 있다고 너무 유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린이 말로는 좀 사는 집이라는데. 아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돈으로 교양 못 사나 봅니다. 아무튼 상견례 날짜는 내가 정해서 예린이 편으로 전달할게요. 내가 워낙 바쁜 몸이라 시간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만 아유 어쩌겠어요. 딸년 결혼을 시켜야지.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끊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예비사도는 목청껏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저한테 교양 운운하기 전에 본인 교양부터 좀 챙겼으면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는지 옆에서 듣고 있던 예비 며느리가 안절부절을 못하더군요.
이후 또 지지부진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상견례 날짜가 금세 잡혔어요. 날짜를 받고 또 상견례 준비를 하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들 장가 한 번 안 보냈는데 상견례만 2번이라니. 게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여보, 사돈 말이야. 이번엔 진짜겠지? 아니, 또 어디 가서 가짜 부모라도 데려오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또 가짜 부모님을 데려오겠어. 이번엔 진짜겠지. 전화 통화도 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별일이야 있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반신반의한 상태로 상견례를 하러 갔어요. 예비 사돈이 예약해뒀다는 식당에 들어가니 예비 며느리와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나란히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둘이 얼굴이 많이 닮은 게 이번에는 진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드디어 뵙네요. 저 예린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 엄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예린이한테 다 들었어요. 황당하셨죠? 첫 단추부터 정말, 아유, 흠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 말이에요. 정말 불쌍한 애예요. 제 인생이 워낙 기구해서 제 미모만 닮고 인생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해서 어릴 때는 멀리 친척집을 보냈었는데 그때부터 엄마 정을 잘못 줘서 그런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벌였네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아휴. 예비사도는 우리 부부와 아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찍어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휴지만 건네주고 있으니까 예비사돈이 묻지도 않은 개인사를 구구절절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도 기구하고 딸 인생도 기구하다며 자꾸 본인 힘든 얘기만 하는데 처음에는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사람에게 냉정하게 그만하시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우리 부부는 물론 아들까지 예비 사돈의 과거사를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는 바람에 합의금을 내주고 전 남편 목바라지까지 했더니 집안이 거덜이 났어요. 저나 예린이나 그 일 때문에 집안에 돈이 그냥 한 푼도 없어요. 어휴. 네, 아유,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예린이랑 저는 결혼 준비에 보탤 수 있는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염치 없는 거는 알지만 결혼 준비는 사부인 쪽에서 다 도맡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시름 놨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저 혹시 몸만 온다고 시집살이 고되게 시키고 그러시지는 않겠죠? 예비사돈이 그렇게 말하면서 셀쭉 웃고는 저를 쳐다보는데 순간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언제 다 도맡아 해준다고 했단 말입니까? 결혼 준비에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전부 우리 쪽에서만 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황당한 기분에 예비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잠시만요, 사돈. 예린아, 네가 이전에 말했던 혼수나 집에서 지원해준다는 결혼 비용은 어떻게 된 거니? 우리는 그때 네가 한 말 듣고 그에 맞는 정도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건 없던 일 된 거니? 아, 그러니까 어머니 그게요. 저 어머 사부인, 제가 우리 예린이한테 들었는데 아드님 결혼 준비는 자기가 전부 다 할 테니까 몸만 오라고 했다는데요? 아니 근데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건 아니죠. 벌써 혼수며 예단이며 다 골라뒀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말이니 수연아? 그게 우리가 예린이네보다 잘 사는 건 맞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어차피 나 집도 있고 가구나 가전만 새로 하면 되는데 큰돈 들어갈 일 없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 어때? 어차피 결혼하면
내 것이 예린이 거고 예린이께 내 것 되는 건데. 저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정신머리가 없는 놈을 내가 낳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한 가슴을 두드리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아들이 데려온 이 여자도 결국 다른 여자들과 똑같은 애였다는 것을요. 그동안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려있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이전에 데려왔던 여자들과 비슷한 애를 데리고 와선 결혼하겠다고 생 난리를 피는 거라는 걸 깨닫자 더는 말할 기운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식사가 들어왔어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 수저도 몇 술 못 두고 있는데 예비사도는 아예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음식을 입에 한가득 넣고는 우걱우걱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며칠 굶은 아기 같은 모습에 남편도 입맛이 떨어졌는지 더 식사하지 않고 수저를 내려놓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허겁지겁 밥을 먹던 예비사돈이 먹다가 목에 뭐가 걸렸는지 기침을 막 하더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는 휙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위도 쿡쿡 쑤시고 쓰려서 화장실을 한번 가야겠는데 아무래도 예비사돈과 동시에 화장실을 쓰고 싶지 않아서 예비사돈이 화장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비사돈이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비사돈이 큰 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리며 살짝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사돈이 본인 딸과 우리 아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에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핸드폰 녹음기를 켰죠. 그리고 더욱 잘 듣기 위해서 안쪽 가까이 귀를 기울이며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견례 중이야. 아유, 맞아. 우리 딸이 날 닮아서 반반하긴 하지. 아이고, 아니야. 아유, 이번엔 진짜 제대로 물었어. 어? 유수서 사위는 대기업 다니는 애인데 애가 맹해. 처음에는 우리 딸이 잘 사는 집안인 척 하니까 휙 넘어오더니 이제 우리 딸이 돈 한 푼 없이 몸만 와도 상관없다고. 얼마나 사정사정하든지 우리 딸 없이는 아예 못 살겠다고 하더라. 그래, 네 말대로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지. 사위집이 돈이 많으니까 한 딱 1년만 살게 하고 다 빨아먹은 다음에 이혼시키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을 찍어내며 기구하고 힘들었던 자신에 관해 얘기하던 예비사돈이 뒤에서는 이렇게 우리 아들과 우리 집을 욕하고 있었다는 걸 알자마자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치솟더군요. 저는 예비사돈의 통화를 전부 녹음한 뒤에 예비사돈이 전화를 끊고 나오자마자 예비사돈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 갈겼습니다. 뭐?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어? 2년인 누가 네 딸이랑 결혼시키기나 한대? 내 소중한 아들이랑 네 꽃뱀 같은 딸년이랑 결혼할 일 절대 없을 테니까 꿈 깨. 아우, 머리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뭔데 날 때려? 내 예쁜 머리통 깨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기분 더러워서 정말. 그리고 남의 전화 통화는 왜 엿들어? 당신 그거 범죄인 거 알아 몰라? 아이고 참. 그나마 재산 좀 있어서 우리 딸이랑 결혼시키고 1년이라도 같이 살게 해주려고 한 건데.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 딸 아니었으면 당신 아들이 언제 그런 예쁜 여자랑 결혼해보겠어?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진짜 뻔뻔하네. 한 대 더 맞고도 그런 말 나오는지 한번 볼까? 저는 화장실 앞에서 예비사돈이라고 생각했던 사기꾼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비사돈이 지른 소리 때문에 놀란 사람들이 어느새 화장실 주위에 꽉 차게 모여들고 있었죠. 그 사이에 아들과 남편 그리고 예비 며느리까지 있었습니다. 예비사돈은 모두가 자기 편이 되어줄 거로 생각했는지 갑자기 우는 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세상에,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 이 여자가 오늘 우리 딸이랑 상견례를 하는 남자 엄마인데 방금 날 때렸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기 아들이랑 결혼 생각을 하냐면서 정신 차리라고 제 뒤통수를 후려갈겼지 뭐예요. 아이고. 아무리 내 딸이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렇지. 예비사도 며느리를 때린 사람이 어딨냐고요. 아이고 나 죽네. 억울하고 원통해서 나 죽어. 예비사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점점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저는 무슨 영화 배우인 줄 알았네요. 그 모습이 가당찮고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는데 아들이 놀라서 사람 틈을 비집고 저한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장모님 머리 때렸어? 아니, 도대체 왜 그랬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좀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됐던 거야? 내가 예린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면서 꼭 이렇게 해야 했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가 무리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때리실 수가 있어요? 참나. 그럼 내 아들 호구 취급하면서 1년만 빨아먹고 버릴 거라는데 거기서 참을 부모가 누가 있니? 이 녀석아 정신 차려. 이 사람들 아주 사기꾼들이야. 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크게 틀었어요. 거기에는 예비사돈이 통화하던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녹음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예비사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녹음된 음성을 듣고 있던 아들과 남편도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예비 며느리도 당황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는데 아들이 충격받은 얼굴로 그 여자애를 추궁하더라고요. 예린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정말 장모님 말씀이 사실인 거야? 어? 말 좀 해봐, 어서. 그게 미안해. 근데 난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한 거야. 그렇게 하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서 난 잘못 없어. 여자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죠. 아수라장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다시 여자애한테 묻더라고요. 왜 굳이 1년인 거야? 나 사랑한다며. 평생 함께하고 싶다며. 근데 사실은 나랑 1년만 살고 싶었던 거야? 그게 엄마가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엄마가 나 이혼하고 위자료랑 재산 나눠서 돈 받으면 그걸로 노후 대비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솔직히 자기네 집은 돈 많잖아. 그럼 위자료나 재산 분할 좀 해줘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우리 집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불쌍한 우리 엄마는 아빠 옥바라지 하느라 집도 빼고 남은 돈도 없어서 노후 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걸 왜 우리 집 돈으로 할 생각을 해? 그렇게 네 엄마가 불쌍하면 네 돈으로 보살펴 드리던가 해야지. 너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뜯어먹기 좋은 호구여서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나 자기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이혼하더라도 재결합할 생각이었어. 하, 진짜 기가 차네. 누가 결혼하게 해주고 재결합까지 다시 시켜준다고 했니? 너도 네 엄마도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가증스러운 것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난생 처음 봤다. 처음에 사람 써서 가짜 부모를 상견례 자리에 앉혔을 때 거기서 그만뒀어야 했던 건데 다들 이 두 모녀 얼굴 똑똑히 기억하세요. 둘 다 사기꾼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저 엄마와도 연 끊을게요. 저는 수연 씨만 있으면 돼요. 자기야, 나 자기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나 자기 정말로 사랑해. 제발, 나 좀 믿어줘. 그냥 우리 엄마 말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둘이 새 출발하자. 제발. 아니,
나 이제 널 못 믿겠어. 너 어머니가 저런 생각하고 계셨던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네가 정말로 날 사랑했다면 아무리 어머니가 시키셨다고 해도 네 선에서 거절하든가 했어야지. 그냥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자기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자기야. 여자애는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절대 안 된다고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는지 여자애를 강하게 떼어놓더군요. 이거 놔. 어차피 네 마음도 다 사기였잖아. 내가 너랑 네 엄마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그만해. 뭐? 아, 안 돼. 그것만 제발. 내가 미안해, 자기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고소만은 제발 하지 말아줘. 자기, 나 많이 사랑했잖아. 나도 자기 많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용서하고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 용서해주라. 응? 아이고, 용서할 걸 용서해야지. 더 들을 가치도 없네. 수연아, 이제 가자. 이런 사기꾼들이랑 더는 말 섞을 필요 없어. 그리고 너, 난 우리 아들 호구 만들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결국 우리 집의 두 번째 상견례는 그렇게 혼란과 충격 속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그 여자와 헤어졌고 더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후 아들의 전 여자친구가 집으로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하지만 더 휘둘릴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랑 남편은 여자애가 집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마다 경찰을 불러 쫓아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는지 그 여자애는 바로 방법을 바꿔 이번에는 아들의 회사 앞으로 매일 찾아왔다고 해요. 할 말이 있으니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말이죠. 아들은 완강히 거절하다가 그간의 정에 못 이겨 딱 한 번 만나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있잖아. 고소 아직 안 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기한테 사기친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솔직히 나도 우리 엄마도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가 약혼을 했어? 아니면 결혼을 했어? 그렇다고 내가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말이야. 우리가 엄마가 했던 말 때문에 기분 상한 건 이해하지만 고소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자기가 우리 엄마랑 나 사기죄로 고소하면 나 자기 무고죄로 역고소할 거야. 지금 그 말하려고 만나달라고 한 거야? 그래, 엄밀히 말하면 너랑 네 엄마랑 나한테 당장 사기친 건 없지. 하지만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 속이고 우리 부모님도 속이고 사기치려고 했던 건 맞잖아. 네 엄마 전화통화 내용이면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 같더라.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할 생각이야. 억울하면 무고죄로 역고소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아니야. 지금 한 말은 그냥 해본 말이야. 미안해, 자기야. 사실 우리 엄마가 사기죄로 한번 교도소 갔다 오신 상태라서 이번에 또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나 불쌍하다며. 그럼 한 번만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애정을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심으로 널 사랑했을 때 넌 내 감정을 이용하려고만 했어.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왜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그때는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아들은 여자애를 그 자리에 두고 회사에서 바로 퇴근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는 아들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두 모녀를 사기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두 모녀에게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두 모녀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겠죠. 더는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평범하게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